라파엘로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앤티크, 고미술에 많은, 그러니까 되게 로마 미술이죠. 고미술의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가 딱 있을 정도예요. 라파엘과 앤티크, 그러니까 고미술이죠. 로마 고미술. 라파엘로가 로마 고미술 담당 총괄 큐레이터,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재청장이었거든요. 문화재청장. 교황 임명했죠. 여기 보시면 라파엘로에서 큐레이터 오브 더 앤티커티스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고미술품, 조각이든 건축이든 회화든 그걸 총괄하는 큐레이터가 라파엘로였습니다. 1515년에 임명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죽어서 큰 업적은 내지 못했지만 로마의 고미술 지도를 작성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재청장.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게 명을 재촉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라파엘로가 고미술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냐면, 이게 그 라파엘로가 그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판화로 제작하기 위해서 라파엘로가 듀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듀로는 그림도 유명하지만 이 판화를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한 화가입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라파엘로랑 듀로랑 교류를 했어요. 서로 작품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런 판화의 영향을 받아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메르칸토니오 라이몬디라고 전문 판화 전문가랑 교류해가지고 판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제작하려고 하다 그냥 판화를 용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그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 아마도 1510년대 라파엘로가 밑그림을 그려주고 이 메르칸토니오 라이몬디라는 판화 전문가가 판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고대 미술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거든요. 우선 주제 자체가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파리스가 뭡니까? 산미신, 헤라, 아테네, 그 다음에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 세 여인이 누가 제일 예쁜가로 그 심판관이 됐다가 비너스한테 사과, 트로이의 헬레나를 의미하는 사과를 받고 이 비너스가 최고라고 했다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 밑그림인데 그림을 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걸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그림이 꽤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판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려준 그 메르칸토니오 라이몬디한테. 근데 이런 판화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에 미술 후배들한테. 그래서 이건 고미술의 영향이죠. 모티브도 그렇고 인물들이 다 고대 미술, 로마 미술에 나오는 건데, 여기 강의 신, 이자셀, 요 그림의 이자셀, 이건 많이 보셨죠? 마네가 1863년. 마네가 1863년에 풀바투의 식사, 점심 식사죠. 여기 보면 이 자세, 이거죠. 이 강의 신하고 이 라파엘로 그림에 그 판화 그림에 나오는 이거랑 자세가 똑같잖아요. 마네가 저걸 본 거죠. 저 판화를 본 겁니다. 그죠?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작품인데 이 마네의 주요 영감 중에 하나가 라파엘로의 이 판화였습니다.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판화. 그러니까 이 판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마네가 거의 따와서 이런 누드,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또 마네가 뭡니까? 라파엘로의 밑그림만이 아니라 조르지오네 또는 티치아노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추정되는 전원의 연주, 이것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16세기 그림을 연구하느냐? 19세기만 아니라 20세기 그림도 전부 피카소 그림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마네가 티치아노 또는 조르지오네의 전원의 연주, 그리고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의 요 밑그림,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건 나중. 이거는 이제 누가 라파엘로의 그 판화 밑그림을 그리고 본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강의 신, 여기 나오는 이 강의 신, 이거는 로마 조각에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분수에 되게 강의 신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에 엄청 많은데 이런 조각에 미켈란젤로도 엄청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그 산로렌조 성당의 그 신성구실 할 때 이건 미켈란젤로 조각입니다. 강의 신을 모방한. 그러니까 고대. 그래서 이 산로렌조 성당의 이런 자세들, 이거 다 강의 신 자세들거든요. 또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여기다가 강의 신을 조각을 하려고 그랬어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고대의 영향, 고대 로마 미술의 영향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 엄청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라파엘로의 갈라테아 승리도 나중에 이게 카라치 1597년에 아고스티노 카라치가 갈라테아 승리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푸생이 1636년에 갈라테아 승리를 그렸단 말이죠. 근데 이 세 그림을 보면 라파엘로, 카라치, 푸생 다 연결되는데 그래도 라파엘로 그림이 낫죠. 저는 그렇다. 라파엘로 그림에서 카라치가 1597년에 그린 갈라테아 승리, 푸생이 1636년에 그린 갈라테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얼마나 후대 작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테피스트리도 이게 굉장히 유명한 테피스트리인데 베르나르 판 오을리라고 플랑드르 화가인데 이 테피스트리 밑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전투 장면을 그린 굉장히 유명한 테피스트리인데 이 테피스트리도 이 전투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전투 장면이에요. 그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테피스트리 할 때 전투 장면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귀족 예술이니까 전투 장면, 사냥 장면이 많다 그랬는데 그런 테피스트리도 굉장히 유명한 전투 장면입니다. 요 밑그림을 그린 버나드 판 오을리, 베르나르 판 오을리라는 프랑드르 화가가 이런 테피스트리의 밑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라파엘로가 그린 테피스트리 밑그림을 보고 그림품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베르나르 판 오을리가 1520년대에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밑그림.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 아시겠죠? 테피스트리가 이런 식에서, 물론 이때도 원구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스펙타클에 더 치중했는데, 스펙타클이죠. 테피스트리 전투 장면인데 라파엘로의 밑그림하고 카툰하고 테피스트리가 나온 다음에 테피스트리 밑그림 화가들도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그려가지고 테피스트리가 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피스트리 역사에서도 라파엘로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파엘로의 드로잉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엄청 드로잉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라파엘로가 다빈치의 레다와 수완을 모사한, 다빈치는 이렇게 그렸죠. 다빈치는 이렇게 그렸는데 라파엘로는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모사한, 근데 다르죠. 이거는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다와 수완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다비드는 뒷모습을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를 100% 수용하지는 않았다, 변형을 시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라파엘로가 대승을 많이 남겼는데 미켈란젤로 그림, 다빈치 그림도 많이 대승을 남기고 미켈란젤로 그림도 몇 작품을 이렇게 대승을 한 게 남겼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라파엘로의 드로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이게 엄청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라파엘 웨어, 그러니까 라파엘로 그릇, 이 자기, 이 마요리카 또는 마졸리카인데 이거는 라파엘 그림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마졸리카, 그 스페인 요쪽에 있는 섬, 여기서 그 자기가 수입돼서 이탈리아에서 마졸리카 또는 마요리카가 크게 번창했거든요. 근데 그때 라파엘식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 그렇지만
라파엘적 마졸리카 또는 마요리카입니다. 자기, 이게 유약을 바른 자기. 우리는 이게 취향이 안 맞죠. 백자 청자지 좀 촌스러운데 16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마졸리카가 엄청 유행했습니다. 나중에 막 파양스, 그다음에 그 영국에 가서도. 근데 그 16세기 이탈리아에서 그린 이런 그릇들, 자기의 라파엘적 마졸리카에서 이게 많지만, 그래서 이거를 라파엘 웨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지만 라파엘이나 라파엘 제자가 그린 밑그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파엘이 워낙 유명하니까 라파엘 웨어 이런 표현을 쓰지만, 라파엘이 이 자기나 이런 거 그림의 밑그림을 그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라파엘 풍이다. 그래서 라파엘 풍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도 많이 했습니다. 건축도 많이 했는데, 건축을 좀 했는데 죽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 세 사람의 영향. 그래가지고 라파엘은 특히 모탈 가드, 그러니까 죽어야 돼. 신은 죽지 않잖아요. 신하고 인간의 차이가 죽고 안 죽고 아닌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될 신으로 추앙을 받고, 여기 있지만 라파엘의 작품의 가장 특징이냐, 그걸 스프레차투라 합니다. 스프레차투라가 무슨 말이냐면, 스프레차투라는 부르는 농샬랑스 하는데,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꾸미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발사사레 카스티올리에나가 궁정인에서 한 말입니다. 어떤 궁정인은, 진정한 궁정인은 꾸민 것 같지 않게 보이면서 멋있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막 태를 내서 꾸미면 전 촌놈이고, 진정한 궁정인은 꾸민 것 같지 않게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진짜 궁정이다. 그런 요지 말했는데, 라파엘로 가린 미프입니다.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썼던 논샬란스. 열심히 굉장히 고민해서 그린 것 같지 않았는데 쉬운 것 같은 거. 기만적인 단수성.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건데 아니란 말이죠. 그게 라파엘 그림의 특징입니다. 꾸민 것 같지 않은데도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 그걸 스프레차투라고 하거든요. 그 라파엘로 그림이 제일 특징이죠. 여기 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그냥 어색하지 않고 너무 노력을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그린 것처럼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라파엘로의 큰 장기죠. 우아하고 그런데 전혀 힘들이지 않고 뭐 좀 막 우리가 지나치게 치장하면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스프레차투라 합니다. 스프레차투라. 그러면서 하여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파엘로가 판테온에 묻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판테온의 내부를 이렇게 데스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놨다는 거죠. 여기를 미리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여기에 묻혀있죠. 판테온 안에. 그래서 라파엘로가 판테온에 묻힌, 그러니까 이 판테온이 원래 로마 신전이었고 기독교 시대는 성당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성당 안에는 예배당을 둬서 귀족들이 그 예배당에 자기 무덤을 쓰잖아요. 그래서 라파엘도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최초로 묻힌 다음에 로마 판테온이 이탈리아의 명사들의 무덤이 됩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최초였어요. 최초로 묻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원래 그 성당은 제가 말한 예배당을 귀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자기 무덤이나 자기 가족 무덤으로 쓰는데, 라파엘로가 판테온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죽기 훨씬 전부터. 그래서 여기 대생을 그린 게 있고, 요거를 사놨습니다. 사놔서 여기에 실제로 묻혔죠.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 판테온은 이탈리아 명사들의 묘지가 되고, 그거를 모방한 게 프랑스 판테온이죠. 이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 근처에 지어진 이 판테온은 원래 성당, 이것도 교회 성당 건물이었는데, 프랑스의 뭐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거, 그 프랑스 명사들이 묻힌 건데,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한테 천국을 약속했다. 그런데 라파엘로는 우리한테 천국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빈치는 말로 천국을 약속했는데 라파엘로는 작품에 의해서 천국을 보여줬다. 그게 피카소의 말입니다. 예, 요 피카소의 말을 끝으로 라파엘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길어졌는데 고생하셨습니다.